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 M&A와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M&A는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M&A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M&A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으로 뭐 먹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그 대기업들, 특히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 개 이상의 회사를 M&A 함으로써 커가는 그런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확장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M&A고요. 이런 M&A를 통해서 그 많은 회사들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M&A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옐로우 페이지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나온 500볼트라든지 국내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M&A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가끔 나타나면서 M&A를 하는데 무자본 M&A라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돈이 없는데 M&A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자본 M&A 세계에다가 여러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누구를 폄하하거나 뭐 이런 식이 위해서 글을 쓴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뭐 왜 M&A 무자본 M&A를 하는지, 무자본 M&A의 특징이 뭔지, 사례는 뭔지,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왜 무자본으로 M&A를 할까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왜 M&A를 할까? 조폭들 같은 사람들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조폭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뒷골목에서 유흥가라든지 어떤 그런 관리세 목록으로 돈을 벌던지 아니면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걸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세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범죄와의 전쟁 이후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추가 비즈니스가 별로 없는 상태고, 그래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찾다 보니 M&A 시장에 눈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폭들도 많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고요. 사채업자들의 유일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사채업자들은 기업 금융을 하는 사채업자들, 그 소액 대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하는 부분 말고 기업 금융을 하는 사채업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게 M&A 쪽 자금을 많이 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M&A 자금을 핸들링 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채업자들이 그 M&A 쪽 자금을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자본 M&A 쪽에 보면 진짜 선수들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일반인들 생각이나 일반인들 마인드에서는 쫓아갈 수 없는 그냥 선수들만의 논리에 의해서 그들만의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뒤에 실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무대뽀로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름 기획을 잡고 전략을 짜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기간보다 앞서가는 기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 부분도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50억, 100억, 200억을 횡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추징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200억을 횡령했는데 돈 없다, 다 썼다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추징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내에 처벌로 끝납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보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체가 아니라 그 바지 사장을 앞에 내서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가가 1년에 2억 정도를 쳐주거든요. 그래서 2년을 갔다 오면 4억, 3년 갔다 오면 6억.
10년 갔다 오면 20억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정찰제 형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을 하면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챙길 수 있는 그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피눈물을 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M&A 그러면 M&A 자체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그 무자본 M&A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보여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M&A를 왜 할까? 우선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쉘, 조개 껍데기죠.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상장되어 있는데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엑시트 플랜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상장사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상장 회사이지만 현재 사업이 굉장히 적자던지 비전이 없던지 아니면 사업이 아예 없던지 그런 껍질만 남아있는 회사인 경우를 많이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어떤 그 협상을 할 때 많은 걸 내놓게 되죠. 관리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펄 진주죠. 비상장 회사 또는 자산. 그래서 비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미래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회사 또는 현재 자산 규모가 꽤 있는 자산이나 회사 이런 걸 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기본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BW와 CB, BW와 CB는 본드 위즈 워런트하고 컨버터블 본드하고 두 가지가 이제 사채인데요. 그 BW 같은 경우는 사채와 워런트 전환할 수 있는 그 워런트 권한이 전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분리가 가능했습니다. 대부분 예전에 분리형으로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게 분리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100억을 빌려서 회사에 BW를 넣고 다음 달에 그 돈을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넣었다 뺐다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100억에 대한 그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전환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장 지분이 없더라도 그 향후에 어떤 지분이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물론 돈이 들어가겠지만 전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주가가 올라가면 100원, 내가 100원에 전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주가가 300원이 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주식을 전환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W는 재작년인가부터 이제 분리형에서 분리형 없어지고 일체형으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컨버러블 본드화랑 BW 일체형이랑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저, 그 여러분들이 집을 팔 때 부동산에 가서 우리 집은 뭐 45평이고요, 베란다를 확장했고요, 인테리어는 최근에 다 고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를 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를 매도할 때 회사의 기본 계략을 간단하게 한두 페이지 또는 뭐 10페이지 이내 간단한 프로파일로 만드는 걸 티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부분 A사, B사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용을 보면 무슨 회사인지 일단 알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자본금 구조라든지 주주 구성도, 그리고 뭐 주가, 그리고 사업 구조,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되고요. 더 나아갈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까지도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티저를 우리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이렇습니다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맨데이트를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데이트 같은 경우는 매도 대리인 또는 매수 대리인한테 그 권한을 줬다, 맨데이트 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찍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좋은 용어는 아니고요. 주식을 증자할 경우에 보면은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100억을 증자한다 했을 때 100억의 돈이 들어와서 회사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무자본 M&A 같은 경우는 100억이란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서 회사에 넣습니다. 회사에 넣고 다음날 빼서 돈을 다시 갚아요. 그럼 회사는 100억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횡령이 됩니다.
이 횡령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을 하죠. 500원에 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1000원이 되면 그 주식을 팔아서 그 회사에다 메꿔진 100억을 메꿔주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찍기라는 거, 그 죽음, 주식 납입 대금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담, 주식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일반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주식 담보 신용이라는 부분하고는 다른 게, 그 일반 주주들이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주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주주의 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 그 대주주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시 위반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하면서 공시 위반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끝나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근데 주담을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 대주주의 지분을 출고를 해서 그 주식을 가지고 사채업자 등에다가 갖다 주면서 저 대출을 받는 걸 주담 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 담보 대출. 어떤 업체들을 주로 찾느냐, 이런 사람들은 사업 내용에 구분 없이 접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회사를 갖고 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마인드라고 많이 달라요. 야, 어떤 회사를 인수한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야, 뭐 하는 회사인데, 이게 제일 먼저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인수한대 그러면은 어떻게 해먹는데 라는 부분이 먼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감자 증자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업체. 뒤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낮아서, 그리고 수익성이 낮아서 자본 잠식이 된 회사, 뭐 이런 회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진행하면서 감자의 명분을 만듭니다. 더 감자를 하고 증자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상장 폐지 직전에 인공업계 업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 개선 명령이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요. 몇 년 이상 적자로서 상장 폐지 대상인 업체, 이런 식으로 가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절박한 사람들한테 등에 칼을 꽂으면서 단근으로 유혹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한다. 시가총액이 적고 주가가 낮은 업체. 왜 이러냐면 그 감자 증자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그 수익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으면 감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이 낮고 주가가 낮은 업체, 대부분이 액면가 이하인 업체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액면가 내외나 이하인 업체, 시가총액은 500억 이내의 업체, 몇십억부터 한 500억 정도까지 수준 업체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배임 횡령이 많은 업체, 배임 횡령 공시가 많이 나온 업체는 회사에서 굉장히 절박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배임 횡령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배임 횡령 부분을 정리하면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도 그 부분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배임 횡령 부분을 정리하는데 그 금액을 돈으로서 정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뒤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산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그런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원이 적은 회사, 참고로 상장회사인데 직원이 두세 명인 회사도 있어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네,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주로 대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많으면 그 자체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무자본 M&A 특징을 보시면 우선 주가가 1개월 동안 급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증자를 해서 급등해 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그 차익을 가지고 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급등을 합니다.
이건 평균적으로 평균 53% 급등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M&A 후 지속적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배임 행령이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M&A 주 그러면은 많이 주가가 오른다는 부분이 시너지를 위해서 오른 부분들이겠지만,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가 작업을 통해서 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수자의 특성, 개인 또는 비회관 법인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뭐 5천만 원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자마자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인수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5% 이상의 그 주요 주주는 신고 대상인데, 그 신고 공시를 누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누락이 되고요. 매매 대금의 지급 특성상 대부분은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사채 자금을 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지급 패턴이 일반적인 거래와는 좀 다릅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영권 계약을 합니다. 돈 한 푼 없이 경영권 계약을 합니다. 양수도 계약을 하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사무실보다는 룸사롱에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룸사롱에서 고급 룸사롱에서 자기를 접대해주는 모양을 갖춰가면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채에서 계약금을 조달합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가지고 사채 사무실에 가서 계약금을 조달합니다. 5%에서 10% 정도 조달하는데요. 대부분 이 조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돈을 주던지 아니면 법무법인이나 어떤 그 은행에다가 에스크로로 막 공탁을 하던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회사가 절실을 하면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공증을 서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회사가 도장을 하나 찍어줌으로써 사채에서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이 조달이 되고, 그리고 주총을 공시합니다. 주주총회를 공시해서 신규 선임 이사라든지 사업 분야, 그리고 감자, 뭐 이런 경영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대로 공시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잔금 부분도 주식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주식 넘어오는 주식만큼의 돈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회사 자금을 담보로 또는 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걸로 해서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총 당일날 대표이사가 전환되면서 됨과 동시에 새로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해서 그 인수자금으로 제시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그냥 횡령의 시작이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을 보시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조인데, 여러분도 보신 바와 같이 무자본 M&A는 자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금이라는 개념은 없이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감자 및 증자를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죠. 삼자 배정 또는 주주 배정으로 하게 됩니다. 대부분 주주 배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주주 배정은 할인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주 배정을 많이 하고요. 주주 배정을 한다 그래도 그 주주들이 50% 이상이 주주 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20, 30%, 많아야 4, 50%지. 그래서 주주 배정을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실권주가 나오죠. 실권주는 항상 보시면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임한다라고. 그러면 대표이사가 저희가 이제 아는 차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부분이 보호회수를 뭐 석 달에서 1년, 2년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삼자 배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삼자 배정은 많이 하지 못한다. 삼자 배정보다는 주주 배정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담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담보를 제공하는데 부동산 중에서 공시지가는 한 200억 나가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는 60억, 70억밖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토지권, 그 땅에 대한 거, 지상권하고 토지권하고 내지권하고 이제 구분되는 경우에 대지권은 아무런 권한이 없죠. 위에 있는 걸 뭐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높지만 그게 이제 담보성은 없는 부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금감원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게 공시지가라는 기준으로 제시를 하면 금감원에는 딴지를 걸기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대출 감정 평가를 받아보면 몇십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공시지가가 200억이 되더라도 실제로 감정 평가는 몇십억도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물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임명령을 메꿀 때 횡령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 물건을 그 100억은 기부함으로 그 메꿔줌으로써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숫자는 맞춰지는데 실제로 비즈니스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비상장 기업을 굉장히 고평가를 합니다. 비상장 기업을 평가를 딱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 가치 밸류를 볼 때 자산 밸류, 현재 밸류와 이제 미래 가치 밸류를 가중 평가를 합니다. 근데 현재 가치 밸류는 그 자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미래 가치를 굉장히 핑크빛으로 평가를 합니다. 핑크빛을 평가해가지고 물론 그 진짜로 핑크빛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핑크빛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핑크빛이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매각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 너무 고평가해서 그 차액 부분을 수익으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렇게 회사를 한번 훑어서 다 정리하면 진짜 껍데기 너덜너덜한 껍데기밖에 안 되는 회사가 남을 텐데도요. 이 회사를 다시 매각을 하면 또 인수하려는 인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또 인수해서 똑같은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부를 마치겠습니다. 무자본 M&A에 대해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그 사례랑 어떻게 하면 이런 데 안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